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 학원이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게 요거를 모토로 삼고 있는 학원이고, 그래서 저희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일단 입시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뭘까, 예비 중에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학 말고 궁금해 하실 게, 고등학교 유형별로 수학이 어떻게 출제될까? 그리고 우리 친구가 뭐 이럴 수 있죠. 그냥 일반고, 이 근처에 일반고를 희망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외고라든가 외고 국제고를 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과고를 희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를 이제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제 요거를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도 이제 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으실 텐데, 일단은 뭐 요런 얘기들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료집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8학년도, 현재 이제 고1 친구들이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28학년도 입시 전형은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요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일반고 쪽을 간다. 그럼 일반고 쪽을 가게 되면 이제 교과 전형이나 아무래도 종합 전형 요쪽으로 이제 수시가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쪽으로 간다. 그러면 특목 자사고는 사실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학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종이나 이제 논술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아웃라인 정도는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아시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누적 비율이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머님들이 좀 모르실 만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에서 이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게 이제 변경된 상황인데,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성취도죠. 그래서 A, B, C, D,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이제 5등급제로 해가지고 이제 생기부의 가치, 두 개가 같이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네 번째인데, 표준 편차라는 게 원래는 생기부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고3, 현재 고2 친구들까지는. 근데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부터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의 시험이 과연 난이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대학이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라는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석차 등급 기재 기준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5교육과정은 그 과목을 14명이 들으면 상대평가. 근데 13명이 들으면 절대평가였어요. 등급을 안 매긴다는 거죠. 근데 2022 개정 과정에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6명으로. 그럼 6명이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면 5등급제면은 10%면 얼마죠? 0.6명이죠. 그러니까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고교 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어머님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편제표라는 걸 보실 텐데, 그 편제표의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고,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과목이 늘어났으니까 그 과목을 듣는 인원 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소인수 과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2학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업데이트하면 저희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반영되는 영역은 뭐 요 정도 반영된다라는 거고,
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수능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출제 범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과 수학,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예 빠졌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이제 수원, 수투, 확통, 현재 교육과정으로 치면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바뀐 교육과정의 이름은 대수, 미적원,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을 수능에서 응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실시하는데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를 유지를 하고요. 이공계열 핵심 과목이 빠졌기 때문에 요 과목을 대학들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를 이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로 되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입시안들을 슬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몇 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고교학점제다 보니까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뽑는 학과가 어딜까요? 인원수를 가장 많이 뽑는 학과. 무전공학부라고 합니다. 네, 무전공학부. 이게 뭐냐면 전공이 없는 거예요. 경영학과, 뭐 의학과 이런 특별한 과목은 제외하고,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사학과, 그 다음에 화공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하는 거죠. 이 인원이 제일 많이 뽑는데, 이 과들을 뽑을 때 대학교에서 뭘 평가하냐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자기주도성이에요. 이거는 대학 입시 요강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 항목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국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KU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곳에서 보시면 일반 학과와 달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1000점 만점에 500점이나 봐요. 그럼 이거는 뭘 평가하겠다는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자기가 잘 선택해서 미래를 그려왔는지를 조금 평가하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볼 거다.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뭐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갈게요. 서울대에 보시면 교과 역량 중심 평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봅니다. 꽤 많이. 근데 지금 현재 28학년도 입시를 발표한 학교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상위권 대학 중에. 첫 번째가 서울대, 두 번째가 경희대, 세 번째가 건대. 이렇게 3개인데, 서울대 밑에 있는 대학교들이 연대, 서강대, 뭐 성대, 고대, 한양대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쪽으로 갈까? 경희대 모델로 갈까?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서울대 모델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대신에 수능을 거의 반영을 안 해요. 서울대는. 정시 전형을 제외하고는. 근데 반대로 경희대 모델은 뭐냐면, 경희대 모델은 현재 입시제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 현재 고3 친구들이 하고 있는 입시제도.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적절히 편성을 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입시 관련해서는. 요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대에서, 경희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모델과 경희대 모델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과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기하랑 미적분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중에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서울대에서는 너네 우리 학교 공대 오려면 이과 수학 고등학교 때 하고 와야지. 과학도 이 정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근데 경희대를 보실까요? 경희대도 보시면 경희대는 더 세요. 서울대는 아까 뭐였냐면 권장이었죠. 근데 경희대는 뭐냐?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과목을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전형에서 감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경희대 공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미적분투를 학교에서 안 했어요. 그러면 감점인 거죠. 뒤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작은 글씨라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거의 대부분 이과 친구들은 뭐가 들어가 있냐? 미적분투랑 기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현재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고 어느 학교든 간에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자칫 잘못하면 10% 바깥으로 밀려나서 2등급이 나와서 막 펑펑 울어요. 여학생이 다 1등급 나왔는데 하나가 2등급이 나와가지고 이제 펑펑 울고 어떤 학생은 마킹 실수해가지고 뭐 3개 틀려가지고 갑자기 2등급이 되고 원래 가치점은 거의 95점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등급간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이 좀 심해요. 예전에는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랑 2등급 했는데 저 아쉽게 2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게 이제는 선생님 저 2등급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1 친구들 현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뭐 아직 2022 개정교육과정이 완벽하게 이제 한 바퀴가 돈 건 아니지만 대학을 갈 때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제분들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세요. 요새 아이들 상담해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었죠. 이게 비교를 해드리면 15개정에서는 기하는 절대평가였어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말 쉬워요. 그냥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A가 나오게끔 출제를 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 5등급제가 됐죠. 그러면 기하랑 미적분 2도 진로 선택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상대평가로. 근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서울대도 그랬고 경희대도 그랬고 무조건 기하랑 미적분 2는 하고 오는 게 좋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과를 가면 고등학교 때 수학 내신을 몇 개를 해야 되냐?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원, 확통, 그리고 미적분 2, 기하까지 해야 돼요. 근데 7개 과목인데 수시에 반영되는 학기가 몇 학기죠? 1학년 1학기부터 몇 학기까지죠?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학기가 5개입니다. 과목이 7개인데.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2학년 애들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수학을 2개씩 봐요. 한 학기에. 대수 기하 아니면 뭐 미적원 기하 이런 식으로. 이과 친구들. 아니면 뭐 배경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들면 배경고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원 하고요. 1학기, 2학기. 그리고 1학기 때 기하하고 2학기 때 확통해요. 4개를 해야 돼요. 2학년 때. 근데 아직 안 벌어진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직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년에 가니까.
근데 상대평가면 아이들이 부담이 세지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제분들께서 이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이 진도에 대한 고민도 지금 예비 중3 친구들은 하셔야 됩니다. 슬슬. 그리고 제가 예비 고1 설명회 때 특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외고 국제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요, 학기 중에 수학 거의 못해요. 그냥 학원 다니고 학원 숙제 하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하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제2외국어도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수학을 거의 못해요. 외고 국제고는. 그럼 일반고는 다르냐? 아니에요. 일반고도 똑같아요. 뭐 동아리 활동하고, 뭐 학생회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행사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해야 되고, 영어 해야 되고, 과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후반부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머님들, 우리 자제분이 만약에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갔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학년 1학기 때 국어 시험을 뭘 보는지 아시나요? 아버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영어 시험 뭐 보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근데 수학은 뭘 보는지를 알아요. 수학은 뭘 볼 거냐면 공수원 1단원, 2단원 절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지금부터가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뻔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던 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다항식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함수 조금 더 들어가면 3, 4차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내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고등학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예비고1 어머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겨울방학 때 쉽게 말해서 땡겨서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학기 중에 돼서 3월달 돼서 수학 내신해야지, 이게 아니라 1, 2월부터 수학은 내신인 거예요. 그래야 3, 4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 범위 확정되고 영어 범위 확정됐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중3 어머님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고등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내신 대비가 시작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제분들이 어떤 시험을 마주하게 될까? 이제 수학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4%에서 10%로 확대가 되면서 최상위권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수학은 최상위 킬러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신에 좀 중상 문제들이 좀 강화가 되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번 학기까지 본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기준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1학기도 그랬고 2학기도 그랬고 중간고사가 쉽고요, 기말고사가 어려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점점 시행착오들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의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좀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처음 5등급제를 실시하시고 고교학점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첫 시험은 되게 정말 무난하게 출제된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제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까지 거쳐오면서 이제 조금 많이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학교별 시험 난이도는 이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올해 설명회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오롯이 중2, 중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갈지 아직 100%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 가냐에 따라서 공부할 양을 조금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첫 번째가 학생의 성향은 당연히 이과와 문과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특색인데,
할 만한 학교가 있고 좀 빡센 학교가 있어요. 여기서의 빡세다의 의미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상위권이 두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섹터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특목자사고나 비평준화 일반고, 그 다음에 과학중점고. 요쪽이 이제 1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고국제고, 그 다음에 이과 내에서의 일반고, 문과 계열에서의 일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학교별로 보시면은 뭐 영재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갑방고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고 중에서 비평준화고죠. 그래서 기숙학교이면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인데, 뭐 화성고라든가 한민고, 양서고, 와부고, 그 다음에 안양권에서는 신성고, 요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 과학중점고. 이제 과학중점고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과중은 부흥이죠. 요 지역에서는. 근데 내년에 신성이 또 과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성도 과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뭐 동탄국제고라든가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권역 내의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재고 과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국 단위 자사고면 이제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학교들, 민사고라든가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재고 과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저희가 내신 대비를 못합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혹시 그 학교에 합격을 하시면 이 학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그쪽으로 학교가 이제 확정이 되신다면. 근데 아시다시피 영재고 과고는 입시의 최강자입니다. 이 친구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외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저는 경기외고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둘째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인데, 제 둘째 동생이 경기 북과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북과고에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100명이었는데, 한 학년이 100명이었는데 몇 등을 했냐면 32등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너네 학교에서 꼴찌하는 애는 어디가? 물어봤거든요. 100명 중에 100등 하는 애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그냥 뭐 중경외시 간대요. 네. 이제 그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쪽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고 과거는 사실 이제 별개의 섹터로 그냥 이 친구들은 정말 입시 생태계의 최강자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적응 문제는 아무래도 있겠죠. 이 많은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진도가 빠르고, 근데 이제 입시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제분들이 영재고 과고나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유명한 외대부고 이런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 입시 잘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시면 이제 전문학원, 네, 그쪽에 내신을 하는 전문학원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갑방고 중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평준화 일반고랑 과학중점고 중에 상위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과학중점고의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중점고가 부흥고 말고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성고가 이번에 추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여고도 과중이고요. 그 다음에 군포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수리고, 네, 수리고 용호고가 과중입니다. 그리고 과천에서는 과천중앙고가 과중이고, 의왕에서는 백운고가 과중이에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학중점이라고 다 과학중점이 아니에요. 실상을 보면. 근데 그래서 과학중점으로 갔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부흥, 그 다음에 신성. 신성은 아마 잘할 겁니다. 네, 신성은 내년부터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군포 지역에선 수리. 그렇고 나머지 학교들은 약간 과중의 색채가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은 거의 70% 가까이가 과중을 해요. 근데 반대되는 예시로 용호고 같은 경우는, 군포의 용호고 같은 경우는 세 학급밖에 없어요, 과중이. 그러니까 비율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과중이라고 해서 똑같은 과중은 아니고 좀 잘하는 과학중점고들. 그러면 이 친구들과 비평준화 일반고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는 학종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집니다. 일반고 치고. 학종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위기가 매우 좋아요.
부흥고 친구들도 저희 학원을 많이 다니지만 상위권 친구들끼리 서로 막 하면서 공부하고 저희가 또 독서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그냥 공부해요.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부흥고 상위권 친구들은. 그리고 뭐 화성고라든가 그 다음에 한민고, 그 다음에 뭐 동산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잘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좀 특히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 가서 좀 적응을 잘 하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좋게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네, 많이 힘들어해요. 자, 화성고 갔던 친구가 이제 화성고에서 이제 했는데 막 첫 시험 봤더니 수학이 막 3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애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내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등급대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관양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내신이 거의 1.0이에요. 1.0 아니면 1.1. 근데 부흥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1.0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양외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1.0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화성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1.0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우리의 선택지에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이 학교들을 가면. 그래서 학종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성고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나 이런 어떤 교과 전형으로 보내는 게 거의 없고요. 서울대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일반 전형 아니면 정시죠. 네. 근데 28학년도가 되면서 최상위권들의 정시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지금은 현재 40% 정도를 뽑거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시로 40% 정도를 뽑는데 우리 친구들이 갈 때 혹은 우리 친구들의 선배들 한 2년 선배들 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1들은 정시가 제가 봤을 때는 25%에서 30%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정시는 또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재수생이랑 또 경쟁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시가 줄어든다는 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슬슬 중3 올라가시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시험 끝나시고 좀 편하게 얘기 나눠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서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고 생각 없다가 갑자기 외고 생각이 나서 여름방학 때 갑자기 외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합격하는 거는 잘해요. 내신 관리 잘해놓고 뭐 면접 자소서 잘하면 되니까. 근데 가서가 이제 걱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갑방고나 과학중점고를 가는 친구들은 빠른 진도를 나가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빠른 진도는 제가 가까운 동산고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동산고는요 1학년 1학기 때 공수원 공수투를 같이 봅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대수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에서 대수가 끝나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미적원을 보고요. 2학년 2학기 때 확통을 봐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수능 전범위가 내신에서 끝나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가까운 안양여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안양여고는 미적분 2를 2학년 때 합니다. 네, 미적분 2라고 하면 이제 이과 과목이죠. 네, 그래서 미적원이랑 미적2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도 그렇게 진도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진도를 어느 정도 빼놓는 게 좋아요. 이런 학교들 갈 때. 그리고 25학년도 때는 그랬지만 26학년도에 입학할 땐 또 바뀔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27학년도 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다져놓고 조금씩 뭐 심화 문제를 엄청 많이 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심화 문제는 좀 다루면서 사고력을 서서히 길러 놓는 게 이쪽 지역 학교 갈 때 조금 편한 학습 가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고 외고인데요.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학종으로 가고요. 이수 과목 좋고 내신 경쟁 치열하고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종에서의 이제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요. 근데 국제고 외고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수학은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여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다 좋아요. 근데 어떤 A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근데 어떤 B 학생은 나머지 과목 다 좋은데 수학만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1등급인 친구는 스카이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이 3등급이면 현실적으로 스카이가 조금 힘들어요. 학종에서. 이 친구들은 학종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합격시킨 친구가 동탄국제고에서 뭐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닐 텐데 동탄국제고에서 그 친구가 전교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수학이 거의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다 1등급이었어요. 전부 다 1등급, 9등급제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 합격, 연대 합격, 고대 합격, 수시도 딱 3개만 쓰고 그 3개 합격하고 이제 서울대를 잘 다니고 있죠. 근데 수학이 안 좋으면 외고 국제고에서 스카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국어 영어가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 그래서 수학은 상위권 대학과 최상위권 대학을 가르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외고 국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수학 많이 해놓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외고 들어가는 순간에 영어, 국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에 치여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들이.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야자를 좀 잡아 놓습니다. 뭐 경기외고는 당연히 기숙학교고요. 안양외고도 야자를 좀 강제하고. 그래서 학원을 다닐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요일을 다 수토일로 몰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저입니다. 국어에 밀리고 영어에 밀리고 수학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이제 요런 중학교 여유 있을 때 수학을 좀 많이 해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오늘 설명에서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외고 국제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외고는 고쟁이, 과천외고는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뭐 동탄국제고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 이런 애들이 있는데 부교재에서 거의 흡사하게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막바지에는 우리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저희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외우게 시켜요. 마지막 일주일은 찝어줍니다. 저희가 이거 나올 거야 같아, 이거 나올 거야. 그래서 풀이를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래서 100점 나오고 95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수학적인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찍어줘도 그걸 시험장 안에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일반고에서 이제 전교권에서 서울대 직윤을 노려보자. 이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28학년도부터는. 왜냐? 근거가 첫 번째, 지역균형 추천 인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 영재고, 과고, 국제고, 외고는 아예 지원 불가예요. 지금까지 지원은 가능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는데 지원이 아예 그냥 막았어요. 네, 그 친구들은. 28학년도부터. 그러면 서울대 직유는 누구들과의 경쟁이냐면 전교권이랑의 경쟁인 거죠. 네, 전교 1등, 전교 2등 이런 친구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선택한 친구들도 꽤나 많고 저희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성문고 전교 1등도 있고요. 관양고 전교 1등도 있고, 잘 다니고 잘 관리하고 있고, 모든 과목 다 1등급 나와 있고 1.0으로 유지하고 있고, 생기부 관리하고, 그리고 전교 1, 2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특별관리가 들어가요. 얘는 서울대 보내야 된다. 그래서 뭐 입시 실적을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돌아가는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명회나 내부 설명회 뭐 들어보고 하면 거의 요 인근 지역에 모든 일반고들은 서울대를 한두 명씩은 보내요. 계속 보내고 있어요. 뭐 관양고도 그렇고, 뭐 부흥고도 작년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고, 이 친구들은 그냥 교과 전형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교과 전형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교를 좀 잘 선택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데, 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면학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나요?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죠?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등학교 전교권 친구들은 면학 분위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걸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걸 잘해요. 친구도 알아서 잘 사귀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알아서 잘 하고요. 공부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전교권인 친구들은. 그러니까 학교의 분위기는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이런 분위기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고, 대신에 요 정도는 나중에 체크하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원서 쓸 때, 우리 친구 일반고 보낼 건데 내년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그 학교의 편제표가 어떻고, 그리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은 아무래도 뭐 상위권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끼리인데, 여기는 좀 경쟁이 덜하긴 합니다. 제가 치열하다고 해놨지만. 그래서 치열한 거는 10명 정도가 치열해요. 제 체감상으로.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 사이. 여기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쫙 되면 이제 뭐 1, 2등 하는 친구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친구들 연고대 가고, 그 밑에 친구들 뭐 서성한 중경외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요거는 개인 편차가 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학 실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전공이나 희망하는 학과가 어떻고, 어느 과를 가고 싶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서야지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지만,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오늘 이후에 저랑 약속 잡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친구 1년 동안 이제 예비 중3 돼서 중3 되는데, 혹은 예비 중2가 되는데 2026년에 수학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저희 학원을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시더라도 제가 그거는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1시간 정도씩 해서 자세하게 그 학생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뭘 볼지 알아요. 어머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내신 대비 해야죠. 내신 대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3 친구들은. 그 마인드로 공부해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저 대수까지 했어요, 저 미적원까지 했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아이들이, 제가 예비고1 친구들 오면은 시험을 그 레벨 테스트는 아니지만 시험을 뭘 보냐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시험지를 한번 보거든요, 꼭.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이래요. 이게 문제집으로 풀 때랑 시험지로 풀 때랑 또 달라요. 문제집은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로 쫙쫙쫙 구별돼 있으니까 이제 유형 풀어주면은 그 밑에 거 따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모방 자체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친구들의 공부법이냐면, 그거는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아직 수학적 기초가 약한 중하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상위권이고 내신도 계속 100점 나오고 최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학원 레벨 테스트만 보면은 왜 많이 틀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지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제 자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위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라고 써 있으면 알아요. 근데 그냥 문제만 딱 주면 이게 뭔 문제지? 이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3에서 현재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 뭐 공통수학원을 내가 한 번에서 2번 정도 했다는 친구들은 그냥 문제집 못 풀었다가 중요한 게 뭐 어떤 거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문제를 읽을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못 읽잖아요? 그럼 문제를 못 읽으면 그 문제를 읽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요번에 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1품 하자, 1품 했으니까 블랙라벨 하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시험지에 나오면 틀릴 거거든요. 그 눈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수업까지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그게 그리고 원래 타고난 친구들이 있고요.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렸을 때일수록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더라도. 자, 요거 문제 보고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뭐지? 뭘 찾아야 되지? 물어봐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해보지를 않았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많이 풀고 뭐 문제집은 이만큼 쌓아서 이만큼 했는데 정작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딱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문제 보면 이렇게 이거 풀면 되지. 근데 고등학교 문제들은요. 특히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나 모의고사의 고난도 문제들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놔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해석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못한다면 긴급 상황입니다. 그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느 과정을 공부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가 공통수학 2까지 했고요. 이제 대수 나갈 차례예요. 그건 차례죠. 근데 이 친구가 해석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해석력이 없으면 이 친구는 어느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보던 간에 틀릴 거예요. 문제를 못 읽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예비고1 친구들도 그렇고 중3 친구들한테도 정말 강조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예비고1 친구들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여러 군데서 와요. 여러 군데 유명한 학원들에서 이제 와가지고 수업 듣는데 아이들이 저는 매주마다 그 학교 기출을 풀리거든요. 지금 고1 친구들은 매주마다 요 인근 지역의 학교 시험지를 주간 테스트로 봅니다. 보면 교재는 다 맞거든요. 다 동그라미예요. 교재는 다 맞는데 시험을 보면 꼭 한 3, 4개 틀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뭐였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매주마다 그걸 실제 학교 시험지로 어떤 학교다 박혀 있거든요. 그렇게 풀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학원 주간 테스트라고 하면 그냥 배웠던 거 확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어차피 공통수학원 진도 다 나갔잖아. 그럼 공통수학원 중간고사 범위 진도 다 나갔으니까 이걸로 시험 보자. 그럼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절대 시험 보면서 졸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나는 부흥고를 가고 싶은데 부흥고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럼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가서 얼마나 할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 쌓이는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등학교 수학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인근 지역의 일반고들은 더 이상 최고난도 킬러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최고 난도 킬러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는 학교에서 준 프린트나 부교재에 다 수록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근데 어떤 친구는 100점을 받고 어떤 친구는 80점을 받고 어떤 친구는 60점을 받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수학의 역량도 있지만 그 역량에다가 어떻게 대비가 들어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비를 잘해준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역량만 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딱 맞았을 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10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는 시험 끝나면 이제 회의를 하고 뭐 학교 분석 자료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성과 내고 하는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성문고 1학년 친구고요. 이게 1학기 성적표입니다. 1학기 성적표고 올백이죠. 네. 올백이에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안양외고 친구 요번에 중간고사 100점 받았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는 내신에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70점대를 받았는데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100점 나왔고요. 기말고사 요번 주에 봤거든요. 기말고사 하나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1등급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수행도 감점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도 그랬어요. 저희 앞에 살짝 있었는데 이 친구,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가 3년 가르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학을 되게 잘하냐? 아니에요. 이 친구 수능에서 2등급 나왔어요. 뭐 확통이긴 하지만 네, 확통에서 2등급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몇 점이었냐면 80점에서 잘 나오면 88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항상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88점을 받고 이제 2등급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도 했었는데 너는 정말 로봇 같다. 네, AI 같다. 투입하면은 그대로 출력값이 나와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고국제고에서 1, 2등급 다투는 친구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뭔가 이제 좀 수학적 머리가 좀 굉장히 뛰어나고 연산이 빠르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제 좀 성실하고 그 다음에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이게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이제 외고국제고 친구들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친구긴 한데 이제 3학년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반대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 대비 점수가 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방심하면 금방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반대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노력파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게 뭐 저희 잘합니다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 대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성향에 맞춰서 해줘요. 이 친구 아까 안양외고 1학년 친구는 시험 전날 뭐 하냐면 시험 전날 저희가 직보를 보통 6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까지 질문을 받거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럼 6시간 동안 직보할 때 뭐 하냐? 고쟁이 딱 펴. 고쟁이 딱 펴고 이거 찍어줘요. 그럼 거기서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걸 풀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몰라요. 몰라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풀어볼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근데 저마다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 성향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게 저는 학원의 목적이고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그 존재 이유죠. 그냥 천편일률적인 자료 주고 똑같은 자료 주고 자 이제 뭐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적어도 시험 대비라면 내신에 대한 대비는 친구한테 맞추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추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요 부분에서 좀 시험 운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제 해주신 게 몇 개가 나왔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고등수학 전문학원에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는 얼마든지 빼요.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진도는 알아서 빼요. 뭐 인강을 들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독학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 친구가 갖고 보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 그 본인의 모습을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마인드고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별 대비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복 그리고 그걸 체화시키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매일마다 우리 친구들 수학 과제를 줍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친구는 이제 요게 3주 동안 푼 문제거든요. 이거는 저희 썸머 때 했던 건데 고1 친구가.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매일.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이제 매일 수학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온라인 관리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네, 주간지도 이제 저희가 매주 한 권씩 교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 3회도 완성인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중3 친구들은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수학 문제를 풀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3 친구들은. 뭐 당장 내신 성적이 급하고 당장에 뭐 고등학교 수학을 막 깊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신처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마다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는 재종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종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친구가 발도르프 학교 아시나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출신인데 여학생이었는데 대안학교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수학 실력이 20살인데 중3 수준이었어요. 근데 재수하겠다고 온 거예요. 대학 가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봤던 시험, 모의고사 시험이 몇 점이었냐? 21점이었습니다. 21점은 찍어도 나옵니다. 다 찍어도.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몇 점으로 끝냈냐? 76점 받고 3등급 초반 받고 본인이 원하는 가천대 물리치료학과 갔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담임이었으니까 매일마다 플래너 검사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 재종반 담임선생님들은. 그러면 그 친구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수학 문제를 60에서 70문제를 풀었어요. 매일. 10개월을. 처음에는 당연히 쉬운 거, 기본 문제부터 풀었겠죠. 매일.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재종반은 매일마다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리고 수학이 제일 약했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공부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완전히 바닥이었던 성적이 수능에서 상위 거의 한 15%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어머님들이 좀 답답하실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직 딸이 이제 16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6개월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막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이 리모컨 같은 거, 아이들 리모컨 같은 거 갖고 오면 때려요. 아프잖아요. 하지 마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해요. 근데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아마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월수금, 화목토 학원 다니면 월수금이 수학이고 화목토가 영어면 월요일날 이제 학원 끝나고 와서는 영어 숙제. 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영어학원 끝나고 와서는 수학 숙제. 이게 퐁당퐁당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월요일 날 수학 수업 듣고 왔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습을? 그게 우리의 사고에는 맞는데 수학 학원을 갔다 와서 하는 숙제는 영어 숙제를 하죠. 다음날 영어 학원 가서 혼나기 싫으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매일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올리냐면 아침에 올려줘요. 아침에. 네,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면 7시 반, 8시, 조금 늦으면 한 10시 이때 좀 단톡방에다가 올려주는데 그러면은 학교에서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풀어라. 어제 수업했던 거.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했던 문제를 거의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고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검사를 해요. 교재 숙제를 다 못 해왔어요는 괜찮은데 매일 수학을 못 해왔어요는 저한테 혼나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복습이 안 돼요. 월요일 날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날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복습. 근데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느껴보세요. 50문제짜리 프린트 덩어리 던져주고 해와라 이러면 잘 못하거든요. 특히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면. 근데 제가 보통 매일 수학을 하루에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8문제에서 많게는 12문제 주거든요. 그럼 12문제를 5일 동안 하면은 60문제죠. 근데 아이들이 10문제 정도 주면은 금방금방 해요. 그러니까 50문제를 주면은 이게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10문제를 주면은 20분 만에 끝나요. 그렇게 좀 분산을 시켜주고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게 그리고 습관 잡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습관이 잡히면 양을 늘리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3 친구들, 중2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습관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한 해석력 이 문제를 읽을 줄 아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법만 외웠던 게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복습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자료집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저희는 이제 제일 최상위바는 요번에 미적 1을 나갑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미적 1을 개념, 실력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봄학기로 넘어가면 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근데 저희가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누적 테스트는 주 1회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 친구가 미적 1을 나간다는 얘기는 진도가 공수, 대수까지는 나갔다는 얘기겠죠. 공수, 대수가 안 돼 있는데 미적 1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시죠?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복습을 해야죠. 근데 복습을 하는데 너 책 사가지고 한번 해봐라? 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아니라면.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적 테스트를 보는데 누적 테스트는 공통수학과 대수에서 봅니다.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해요. 요번 주에 누적 테스트는 공통수학에서 원의 방정식이랑 대수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볼 거야 라고 미리 공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하면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원래 진도는 미적 1을 나가고 있고 저희는 매주마다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대수 미적 1 또 반복을 시키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랑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너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자꾸 교육을 할 거예요. 특히 미적 1은.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중학생 중에서 미적 1을 정말 잘한다라는 친구를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예요. 미적 1 진도는 나갔다고 하는데 미적 1을 몰라요. 그냥 그 문제를 기억하는 거지 미적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들이 덜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 너는 이만큼 선회하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진도 나갔는데 너는 대체 뭐 한 게 뭐야? 이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학기도 이렇게 진행되고 가을 학기 때 돼서 1%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전범위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나고 미적2도 가능하면 미적2까지 한 번 정도 보고 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은 저희가 반마다 좀 다른데요. 1%반이랑 4%반은 내신 스탑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진도는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내신 기간이 되면 한 달 전이 되면 주 3일 수업이었을 때 저희가 이틀은 진도를 나가고 하루는 내신을 합니다. 올 내신 스탑은 없고 올 내신 하는 경우는 직전 보충 때만 그 주간에만 올 내신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숙제량을 좀 조절을 해줄 거예요. 내신 기간 되면.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목자사고 이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수학의 숙제량을 좀 줄이고 대신에 중학교 내신 관련한 자료를 줘서 좀 숙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왔고요. 내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반대로 이제 좀 기본기가 약하거나 중3 과정이 좀 약한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내신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클래스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수를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겨울방학 때는. 대수를 중점적으로 나가고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 테스트랑 이런 과제로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체크를 할 거고 이 친구들도 비슷하게 이제 진도가 간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2를 나가고요. 공수2, 대수, 미적원 이런 식으로 진도를 좀 나가는 수업이고 그리고 10%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공수원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간표 하나 드린 거 있죠, 어머님들. 네, 시간표. 거기 보시면은 맨 뒷장이 특강입니다. 맨 뒷장이 특강이고요. 저희가 그 시간표 드린 거에는 중3은 없어요. 네, 중3은 없고 특강 시간표만 이제 드렸는데 특강은 뭐 원하는 강좌 수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강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3 친구들 대상으로만 개설이 되는 게 이제 요거 중3 수학. 그래서 중3 수학이 좀 안 되어 있거나 약한 친구들은 이제 8주에 걸쳐서 이렇게 수학을 진행한다라는 거. 네, 요거는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시간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겨울학기 때는 저희가 월수금반과 화목반을 운영합니다. 학기 중에는 월수금 화목토고요. 겨울방학 때는 월수금이랑 화목만 운영을 해요. 그럼 화목반 같은 경우는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화목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시부터 2시까지가 수업입니다. 판서 수업. 근데 10시부터 12시까지가 2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분필이요. 화목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목은 저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토요일을 안 부르자 주의여서 주말에 좀 쉴 수 있게 해가지고 화목반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네, 요게 이제 1차 수업 진행하고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입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수업 한 타임 더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가 클리닉입니다.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숙제 검사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봐야 되면 누적 테스트 보고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등원해서 5시에 이제 하원하는 이게 이틀 화목반이고요. 그 다음에 월수금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월수금 수업은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클리닉하고 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판서 수업 시간은 똑같이 6시간입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클리닉까지 바로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수업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표는 제가 뒤에 이제 써놨는데 보시면 봐주시면 되고, 네, 시간표는 이제 써놨는데요. 안 써놨네요. 그러네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은 4% 반이랑 10% 반 수업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정으로 써드리면 대수, 그다음에 공수원, 그 다음에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1% 반이랑 7% 반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1% 반 같은 경우는 미적번, 7% 반은 공수투.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월수금반, 화목반은 한 반씩은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직접 담임이 돼서 중3 친구들은 2반은 제가 담임을 맡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업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간은 1월 5일 날 개강을 해서 3월 2일까지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별 인원은 6명 내외입니다. 한 반에 6명 내외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는 4주 기준으로 48만 원. 네, 이렇게 해서 클리닉비 포함입니다. 클리닉비 포함해서 48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혹시나 이제 또 저희가 이제 12층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은 여기는 그냥 책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시면 되는데, 그 독서실 책상을 기본 책상으로 강의실에 넣을 거예요. 12층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업 듣고 남아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관리형 독서실 비용을 받는데, 저희 중3 친구들, 중2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뭐 독서실 이용 비용 없이 원하면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도 되고, 밤 10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고요. 학원은. 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뭐 긴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들한테 이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등학교 수학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도움이 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내신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선택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코너가, 이 학교를 가려면 이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